일본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단 1년 만에 무려 3만 8천 명의 일본 여성이 한국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무려 전년 대비 380% 폭증한 수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도쿄대 의사, 와세다대 변호사, 게이오대 교수들. 일본의 핵심 엘리트 여성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는 차원이 달라요. 한국 남편은 설거지도 당연히 같이 해요. 충격적인 일본 여성들의 인터뷰에 일본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일본 여성들에게 무엇을 준 걸까요? 일본 여성들이 일본을 등지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NHK 다큐멘터리 제작국 소속리의 이치노세라고 합니다. 올해로 36세, 사회 고발 다큐멘터리 전문 PD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도쿄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 권력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것이 제 삶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법원 판사, 어머니는 도쿄대 의대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랐죠. 2025년 어느 화요일 아침, 제 인생을 뒤바꿀 뉴스 하나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일면에 큼지막하게 실린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떨렸어요. 1년 새 한국 이주, 일본 여성 3만 8천 명, 380% 폭증.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만 8천 명이라니.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프로필이었어요. 의사, 검사, 교사, 공무원, 디자이너, 연구원.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이들은 대부분 일본의 핵심 중산층 여성들이었습니다. NHK 편성회의실은 그날 아침부터 술렁거렸어요. 20여 명의 PD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편성국장 야마다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구조적 원인이 있어요. 회의실 안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지금 여성 인재 유출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회 고발 전문 다큐멘터리로 훈장을 단 제가 이런 트렌디한 주제를 다룰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권력 비리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파헤쳐온 저에게 한국행 여성 따위는 격이 안 맞는 소재였습니다. 언론은 열을 올렸어요. 한류 때문이다. 한국 남성 환상이다. 한국행은 착각이다. 모든 방송국이 이런 식으로 몰아갔죠.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K-팝 보고 착각한 거겠죠. 한국에 가면 인생이 바뀔 거란 환상. 현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편성국장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지금도 생생해요. 날카롭고 단호했죠. 그게 정말 환상인지 아닌지 직접 찍어와. 내가 증명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0년간 권력과 부조리를 파헤쳐온 제가 갑자기 한국행 여성들을 취재하라니. 국장님, 제가 꼭 가야 하나요? 다른 PD분들도. 아니야. 너만의 시각이 필요해. 냉철하고 비판적인 내 눈으로 봐야 설득력이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한국? 거기가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과 주변의 영향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여러 면에서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부장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여성의 인권도 일본만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정말 그곳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 일본 여성들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날 만큼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한류에 현혹된 젊은 여성들의 무모한 선택일 뿐이라고. 가방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통계 자료를 보니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제 세계관과 감정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이번 취재로 일본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의 인재 유출을 막아야겠어. 그런 사명감을 품고 한국행 항공편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저는 무거운 카메라 가방과 촬영 장비를 힘겹게 끌며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30분. 4월의 따뜻한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한류 광풍. 난 그 실체를 밝혀내러 온 거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지만 예상은 첫 순간부터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제 여권을 받아보더니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했거든요. 이치노세 리에님, 어서 오세요. 한국 방문 목적이 취재라고 하셨죠?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자연스러운 일본어 발음에 제 눈이 커졌어요. 단순한 관광객 응대가 아니라 진짜 배려가 느껴지는 톤이었거든요. 일본에서도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는 공무원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세관을 통과하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안내 표지판을 보니 일본어가 한글만큼이나 크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세부적인 안내사항까지 일본어로 병기되어 있었죠. 이 정도로 일본인을 배려한다고. 화장실 앞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 안내 로봇이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화장실은 저쪽 방향으로 50m 직진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은 외국 공항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 손님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는데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보시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거든요. 일본에서 오셨죠? 처음 한국 오신 건가요? 아, 그럼 더 신경 써서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혹시 서울이 처음이시면 가는 길에 좋은 구경거리 있으면 알려드릴까요? 기사님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재차 온 거라고 말씀드리니 더욱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럼 일본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첫인상이었거든요. 냉소적인 한류 판타지라는 비판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한강을 건너면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조화로운 도시의 모습에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뭔가 오해했던 건 아닐까?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런트 직원이 완벽한 일본어로 안내해줬거든요. 이치노세 리에님, 환영합니다. 여기 룸키 드리고요. 혹시 일본 음식이 그리우시면 근처에 정말 맛있는 일식당 추천해 드릴게요. 일본 본토 맛 그대로 하는 곳이에요. 방키를 건네주면서 웃으며 말하는 그 모습에서 진짜 손님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자문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지? 호텔방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뭔가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진짜 다른 건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한국에 대해, 그리고 한국을 선택한 일본 여성들에 대해.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확신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다르게 나타날 때의 그 당황스러운 기분 말이에요. 취재 둘째 날, 저는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미사키 말이에요. 도쿄대 의대에서 공부했던 미사키는 학년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천재였어요. 특히 외과 실력은 교수들도 인정할 정도였죠. 졸업 후 도쿄 대학병원 흉부외과에 입원의로 들어가면서 모든 동기들의 부러움을 샀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요 수술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결국 외래 보조 업무로 밀려났거든요. 실력과는 상관없이 엄마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리에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환한 얼굴에 미사키가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훨씬 밝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거든요. 와, 정말 왔구나. 어서 와봐. 내 새로운 일터 구경시켜줄게. 병원 로비를 지나면서 미사키의 걸음걸이부터 달라 보였어요.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우울하고 지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미사키,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렇지? 여긴 정말 다르거든. 우선 내 사무실부터 보여줄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사키가 설명해줬어요. 여긴 여의사가 아니라 그냥 의사야. 실력 있으면 수술도 회의도 당연히 맡겨.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일본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여의사라는 이유로 항상 한계를 느껴야 했던 현실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미사키가 저를 흉부외과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성 과장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고 남녀 의료진이 나란히 앉아 치료 방침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사키, 너 정말 괜찮아? 점심시간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만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본에서 그녀가 겪었던 힘든 시간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나 여기서 진짜 의사로 살고 있어. 미사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녀의 꿈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수술 배정도 완전히 다르거든. 성별이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만 판단해. 지난달에는 심장 수술 주치의를 맡았어. 여러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실력 있는 사람이 성별과 상관없이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특별한 일이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완전히 달라. 남편이 육아를 당연히 같이 해주고 시댁에서도 며느리, 아니지, 그냥 가족이지라고 하더라고. 그 말에 제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이라니.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리에, 너도 알잖아. 일본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지. 미사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여자라서 미안하고, 엄마라서 미안하고, 일하는 엄마라서 미안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안 해도 돼.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역시 일본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무수히 많은 미안하다를 내뱉었거든요.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이야?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직접 보면 알 거야. 이건 취재가 아니라 혁명이야, 혁명. 미사키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혁명이라니.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인생의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미사키와 함께 서울 대병원 곳곳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제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응급실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가장 바쁜 시간대였죠. 응급실 한복판에서 여성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심폐소생술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 단호하고 정확한 지시에 따라 남녀 의료진들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오직 전문성으로만 인정받는 모습이었어요. 저 여의사분,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야. 미사키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일본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장면이지. 제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일본 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의 팀장 역할을 여성 의사가 맡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수술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레지던트가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 환자의 경우 최소 침습 수술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50대 남성 교수가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야. 그럼 내가 집도의를 맡아봐. 실력으로는 내가 제일 뛰어나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경력과 성별을 넘어서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수술을 맡기는 모습을요. 간호사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남자 간호사 몇 명이 여성 간호과장과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중환자실 인력 배치 건으로 상의 드리고 싶어요. 김 선생님 의견이 항상 좋더라고요. 어떤 아이디어 있으세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보면서 제 선입견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위계 질서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소통이었거든요. 병원 내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저는 지나가는 의료진들을 관찰했어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성별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중얼거리자 미사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환자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성별로 차별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 당연하다는 말이 제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그 당연한 것조차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병원장실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병원장은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일본에서 온 기자분이시군요. 우리 병원의 일본인 의료진에 대해 궁금하신 거죠? 네, 특히 여성 의료진의 근무 환경에 대해 알고 싶어요. 병원장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여성 인력 없으면 병원 안 굴러가요. 실력 있으면 누구든 리더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제 목이 메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일본에서는 절대 당연하지 않았던 일들이. 성별로 차별하는 건 병원으로서도 손해죠. 좋은 의사를 놔두고 성별만 보고 배제한다. 그런 병원은 발전할 수 없어요. 병원장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촬영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써내려간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잊고 지냈던 말, 존중. 여러분은 직장에서 진정한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별이 아니라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성평등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었어요. 취재 3일째,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광장시장이었어요. KBS 다큐 PD의 추천으로 진짜 한국을 보여주는 곳이라며 안내받아간 곳이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하철 종로 가역에서 내려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길부터가 달랐어요. 가게마다 흘러나오는 정겨운 냄새들,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살아있었거든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제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60년 전통이라는 족발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손짓하시며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서? 일본. 할머니가 제 카메라를 보시고 짐작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자 할머니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아이고, 곤니치와. 우리 족발 먹어봐야지. 제가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시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팔을 잡아 끄시더라고요. 앉아, 앉아. 일본. 멀리서 왔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좌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게 됐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그 고소하고 쫄깃한 맛도 맛이었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일본. 공부해요. 그러면서 3이라는 손가락을 보여주시며 3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 같아요. 그 순간 제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서툰 한국어와 몸짓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다니. 할머니. 왜? 이렇게? 제가 어렵게 한국어로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밥그릇을 가리키며 웃으셨습니다. 많이 먹어요. 일본. 아들. 누군가. 도와줘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을 권하셨어요. 김치도, 밥도, 심지어 후식 식혜까지. 제가 배불러요라고 해도 자꾸 더 먹이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말라. 일본 여자. 많이 먹어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옆 테이블에 앉은 또 다른 할머니도 거들어 주셨어요. 일본 사람. 좋아요. 아리가토.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개인적인 친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화였구나. 낯선 사람을 자식처럼 챙기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주변 가게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계속됐습니다. 떡볶이집 아주머니는 제가 일본인이라니까 덜 맵게 해서 주셨고, 호떡집 아저씨는 갓 구운 호떡을 공짜로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거 먹어야지. 이거 우리 비법 호떡이야. 그 따뜻한 호떡을 손에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단순히 음식의 달콤함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빈대떡집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빈대떡을 부치면서 계속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일본에는 이런 음식 없지. 우리 전통 음식이야. 맛있게 먹어야 해. 그러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바삭하게 구워주셨어요. 제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아니야, 이건 서비스야. 일본에서 온 기념품이라고 생각해.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정. 이게 한류인가, 한국인가?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한국의 힘이었을까요? 광장시장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줬어요. 한국을 선택한 일본 여성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혈연도 지연도 아닌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할머니들의 주름진 손과 따뜻한 미소를 계속 떠올렸어요. 이런 것들은 경제 지표나 사회 제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취재 마지막 주, 저는 가장 중요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5명의 일본 여성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변호사, 교수, 회계사, 초등교사, 디자이너. 모두 한국에 정착한 지 1년 이상 된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강남의 한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유키코 씨였어요. 도쿄대 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에서 5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던 분이죠. 한국에서는 여자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도 돼요. 그 첫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했던 말인지.
회의실에서, 법정에서, 심지어 집에서까지. 일본에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거냐? 변호사로서의 실력보다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요구받았거든요. 유키코 씨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달라요. 케이스 배정도 실력순이고 법정에서도 성별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연세대학교에서 일본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치코 씨였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일본에서 20년간 대학 강사로 일했지만 정교수 승진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상의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결정해요. 제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아요. 사치코 씨가 들려준 가정생활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내와 엄마 역할이 우선이었어요. 교수라는 직업도 그 다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저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봐줘요. 세 번째 만난 회계사 미에코 씨의 말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들도 행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시댁 말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 시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며느리는 항상 참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는데. 네 번째로 만난 초등교사 나나미 씨는 교육 현장의 차이를 설명해줬어요. 여기서는 여교사라고 해서 업무가 달라지지 않아요. 학급 담임도 학년 부장도 능력으로 배정받아요. 일본에서는 여자 선생님이니까 아이들과 잘 지낼 거야 라며 항상 저학년만 배정받았어요. 고학년은 남자 선생님 몫이었죠. 마지막으로 만난 디자이너 아야코 씨는 직장 문화의 차이를 강조했어요. 회식도 강요하지 않고 야근도 강제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임신했다고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항상 두려웠어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해야 했거든요. 5명의 인터뷰가 끝날 무렵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5명이 거의 동시에 입을 모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생존이라니.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유키코 씨가 덧붙였어요. 일본에서는 숨이 막혔어요. 항상 미안해해야 하고 항상 눈치 봐야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될 수 있어요. 사치코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왜 계속 참고만 살아야 하나. 여기서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을 선택한 일본 여성들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한류나 환상이 아니라 자신답게 살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안전하지만 숨막히는 삶과 도전적이지만 자유로운 삶 사이에서 말이에요. 마지막 촬영날, 서울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6월 말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걸리면서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어요. 그날은 마지막 인터뷰 일정이 있었어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한 일본 여성들의 모임을 취재하기로 했거든요. 오후 3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끌고 지하철역에서 나왔습니다.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로 거센 비였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급하게 뛰어가다가 물에 젖은 보도블록에 미끄러졌어요. 무거운 카메라 가방과 함께 그대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파.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앉아 무릎을 부여잡고 있는데 아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자신의 우산도 내팽개치고 제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가면서도 제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익숙하면서도 따뜻한. 고개를 들어보니 박도윤이었습니다. 2년 전 NHK와 KBS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 현장. 제가 대형 번역 실수를 저지르며 촬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상황을 조용히 수습해준 바로 그 사람. 괜찮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 썼어야죠. 당시 KBS 조연출이었던 그가 제게 했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하고 어색하게 끝난 인연이었는데. 혹시 리에 씨 맞죠? 이치노세 리에. 그가 저를 알아봤어요. 비에 젖은 제 얼굴을 보고도 기억해준 거예요. 제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네, 맞아요. 박도윤 씨. 어떻게 여기서? 저도 놀랐어요.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서. 일단 비 피하고 상처부터 봅시다. 그는 제 카메라 장비를 챙겨주고 제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근처 카페로 피했어요. 그 자연스럽고 따뜻한 배려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붕대를 감아주는 그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상처 부위를 확인하면서도 아프지 않게 조심스럽게 만져주더라고요. 다행히 깊지 않네요. 하지만 병원에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없이 건네준 따뜻한 수건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그때 바리스타가 따뜻한 차도 가져다 줬는데 도윤 씨가 미리 부탁해서 준비해준 거더라고요. 이 비가 저희를 다시 만나게 했네요. 그의 그 말에 제 마음이 쿵 떨어졌습니다. 2년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폭우 속에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폭우가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횡단보도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2년 전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러자 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날 저녁 비가 그친 서울 거리를 함께 걸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운명은 늘 예상 밖에 나타난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폭우라는 시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만남을 선물해준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편집 작업을 마쳤을 때 NHK 편성국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방송할 수 없어요. 한국 찬양처럼 들릴 수 있다고. 편성국장 야마다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주간의 취재와 편집 작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본 게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제가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물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균형이 맞지 않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 찬양만 하고 있어.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본 사회를 비하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퇴사를. 진실을 외면하는 방송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왜곡하거나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사표를 내면서 마지막으로 국장에게 말했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방송이라면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리에,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냐? 경력도 아깝고. 아니에요. 이게 제가 기자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입니다. 퇴사 후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KBS에서였습니다. 리에 씨, 저희와 함께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전화를 건 분은 KBS 국제부 김 부장이었어요.
한일 합작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이 풍부한 분이시죠.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니까요. 일본 관점에서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 방송국을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죠. 진실을 위해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기자, 그런 분이 필요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박도윤 씨와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서울에 정착하면서 그는 제게 한국 생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줬습니다. 언어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외국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제 마음도 점점 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파트너십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1년 후 저희는 결혼했어요. 시댁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며느리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가족이에요. 리에 씨도 우리 딸이니까. 유튜브에 올린 다큐멘터리 채널은 6개월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고 KBS 국제팀에도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정착 과정을 다룬 후속 다큐멘터리들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지금 저는 서울 한강뷰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저녁 노을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 내일 방송할 새로운 다큐멘터리 대본을 검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여기서는 여자라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외국인이라 주눅 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성별과 국적을 넘어서 개인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매일같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행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곳을 찾게 되실 거예요.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나실 거예요.